2024년 4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잡지사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미 최대 시사 잡지 엘 오브세르바도르의 기자 안드레아 루나가 한국 특집 취재를 위해 선발된 것이었죠. 34세의 그녀는 15년간 남미 각국을 누비며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뤄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K-팝과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한국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달라는 편집장의 지시를 받고 그녀는 포토그래퍼 라파엘과 다큐멘터리 PD 소피아와 함께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충격적인 경험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루나입니다. 콜롬비아에서 15년간 기자로 일해온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였어요. 보고타에서 한국까지는 무려 1만 9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거든요. 우리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면 BTS와 오징어 게임 정도. 그런데 2024년 4월 어느 날 편집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안드레아, 한국 특집 취재를 맡아달라.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한국이지? 편집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콜롬비아에서 한국 제품 수입량이 300% 증가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보고타 시내 한국어 학원만 해도 2019년 3곳에서 2024년 23곳으로 늘어났어요. 한국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해달라. 편집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게 단순한 여행 취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동료 포토그래퍼 라파엘과 다큐멘터리 PD 소피아와 함께 3인팀을 구성해서 2주간의 한국 탐방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라파엘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진작가였고 소피아는 남미 전역의 사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실력자였어요. 출발 전날 밤 우리는 보고타의 한 카페에서 회의를 했어요. 한국에서 뭘 봐야 할까? 경제성장, 기술, 문화. 솔직히 막막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들은 너무 추상적이었거든요. 그냥 가서 직접 보고 느끼자는 게 결론이었죠. 4월 15일 새벽 5시 보고타 엘도라도 공항에서 출발했어요. 파나마시티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서 환승, 그리고 인천까지. 총 24시간의 긴 여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라파엘이 말했어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랑 비슷한 개발도상국 아닐까? 소피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우리였어요. 4월 16일 오후 3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모두 영어와 스페인어로 안내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스페인어가 나와. 보고타 공항에서도 이렇게 친절한 다국어 서비스는 없거든요. 공항 내부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미래 도시의 터미널 같았거든요. 면적만 49만 제곱미터, 축구장 70개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간인데도 냄새 하나 안 나고 깔끔하더라고요. 보고타 엘도라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데 시속 11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신기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6차선, 8차선이 기본이더라고요. 라파엘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5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 살았던 나라 맞아? 그때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사람의 많음이었어요.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만 명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보고타 중앙역의 경우 사람이 조금만 몰려도 아우성이거든요.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수십 명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광화문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명동의 한 식당으로 갔죠. 그런데 식당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대충 세어보니 30명은 넘어 보이더라고요. 라파엘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냥 앞으로 가서 자리 있냐고 물어볼까? 콜롬비아에서는 줄을 서는 문화가 그리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급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식당 입구로 걸어가려던 순간 옆에 서 있던 한국 대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줄의 끝은 저기예요. 여기서는 순서대로 기다려야 해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줄 끝으로 가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신기한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기다리더라고요.
30분을 기다려서 드디어 식당에 들어갔어요. 한국 대학생이 저희 뒤에 앉게 됐는데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새치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라는 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는 걸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저녁 8시쯤이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또 놀란 게 지하철 안이 조용한 거예요. 보고타 지하철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음악도 크게 틀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는 모두가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소피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조용하다, 신기해.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뷔페식인데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가져가더라고요. 접시도 차곡차곡 정리돼 있고 바닥에 음식 찌꺼기 하나 없었어요. 보고타 호텔 뷔페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켰나요? 직원이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어요. 1970년대부터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민의식도 함께 자란 것 같아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전 국민이 국가 이미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어요. 단 한 세대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거잖아요. 아침 식사 후 명동 거리를 걸어보았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빠 보였는데 그래도 횡단보도에서는 모두 신호를 지키더라고요. 빨간불일 때는 아무도 건너지 않았어요. 라파엘이 중얼거렸어요. 보고타였으면 벌써 다 건넜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차가 없으면 그냥 건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법규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현지 가이드와 함께 경복궁을 둘러봤어요. 600년 된 궁전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보존 상태가 정말 완벽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많이 파괴됐지만 1990년대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원래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감동적이었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민족의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궁궐 관람객들도 모두 조용히 구경하고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는 누구도 사진을 찍지 않더라고요.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라파엘과 소피아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만 봐도 느끼는 게 많네. 맞아,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정말 높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한국의 질서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게 과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한국 취재 3일째, 우리는 현지 문화 체험을 위해 강남의 유명한 대형 실내 스파에 가기로 했어요. 드래곤힐 스파라는 곳이었는데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이더라고요.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축구장보다도 큰 규모였어요. 입장료는 1만 2천 원, 우리 돈으로 약 3만 페소였죠. 보고타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리셉션에서 팔찌와 수건을 받고 설명을 들었어요.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데 남성과 여성 구역이 따로 있다는 말만 대충 들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남녀 공용 사우나가 일반적이거든요. 카르타헤나의 스파 리조트 같은 곳도 다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복도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쪽에는 남탕, 다른 쪽에는 여탕이라고 써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이라 정확히 뭔지 몰랐고 그냥 가까운 쪽 문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라파엘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피아와 제가 그 뒤를 따랐죠. 탈의실 같은 곳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 어머. 앞에서 수건만 두르고 있던 한국 남성들이 깜짝 놀라서 몸을 가리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남탕에 들어온 거였죠. 소피아와 제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라파엘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변 한국 남성들은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당황해하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직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No, 젠틀맨 올리. 이스 포 메일. 영어로 소리치면서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탈의실 밖으로 나와서야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의 전통 목욕 문화에서는 남녀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건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 문화예요. 그러면서 건물 배치도를 보여주며 자세히 안내해 줬어요. 지하 1층 왼쪽은 남탕,
오른쪽은 여탕, 지상층에는 남녀 공용 찜질방과 휴게시설.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거였죠.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예요. 하지만 이것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화부터 냈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라파엘은 남탕으로, 소피아와 저는 여탕으로 갔어요. 여탕에 들어가니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온천, 냉탕, 사우나, 스팀룸까지 다양한 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돼 있었거든요. 수온도 38도, 42도, 45도로 세세하게 구분돼 있고 각 구역마다 온도계가 설치돼 있었어요. 보고타에서는 이런 정교한 시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용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부터 젊은 여성까지 다양했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샤워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하고 온탕에 들어갈 때도 조용히 들어가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소피아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아이고, 먼 곳에서 왔네요. 한국 목욕탕은 어때요? 소피아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목욕탕에서 예의를 배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1시간 반 정도 여탕에 있다가 지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라파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어땠어? 정말 대박이었어.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나도. 남탕에서 아저씨들이 등도 밀어주고 한국 목욕 문화에 대해 설명도 해주더라고. 찜질방에서 맥반석 사우나도 체험하고 얼음방에서 더위도 식히고 한국 전통차도 마셨어요. 밤 11시까지 5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안내 직원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오늘의 해프닝은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신 거죠. 정말 그랬어요. 단순한 실수였지만 한국의 전통과 예의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라파엘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도와줬어. 소피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 문화랑 달라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야겠더라고.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문화의 차이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취재 4일째 서울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이용해보기로 했어요. 보고타에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트랜스밀레니오라는 BRT 간 성급행 버스 시스템과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1호선이 있어요. 하루 이용객이 약 230만 명 정도 되죠. 하지만 솔직히 시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냄새도 나고 소음도 심하고 안전 문제도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아마 비슷비슷하겠지. 라파엘의 생각이었고 소피아와 저도 동의했죠.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광화문역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놀랐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고 양쪽에 일반 계단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보고타 지하철 역사는 특유의 쿰쿰한 냄새가 있거든요. 지하 1층에 내려가니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천장은 밝은 LED 조명으로 환하고 벽면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어요. 소피아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말했어요. 여기 지하철역이야? 아니면 쇼핑몰이야? 정말 그랬어요. 역사 안에 편의점, 카페, 빵집까지 있어서 마치 지하 쇼핑센터 같았거든요. 게다가 모든 안내문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돼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바닥에 승차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죠. 2분 30초 후 열차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보고타 지하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와서 기다리는 게 전부예요. 열차가 도착했는데 또 놀랐어요. 외관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고 타더라고요. 보고타에서는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섞여서 항상 혼잡하거든요. 열차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에어컨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어서 시원했고 좌석은 쿠션이 푹신하고 깨끗했어요. 바닥도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라 사람이 꽤 많았는데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어요. 보고타 지하철과는 정반대였죠. 라파엘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 저도 신기했어요. 한국 지하철에는 조용한 차량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일반 차량에서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강남역에서 환승을 해봤어요. 보고타에서 환승은 정말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여기서는 5분이면 충분했어요. 환승 통로도 넓고 안내 표시도 명확하고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갔어요. 홍익대학교 근처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조용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보고타 대학가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보고타에서는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자주 볼 수 있거든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지하철 시설이 정말 좋네.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1974년에 1호선이 개통됐다고 하는데 5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였어요. 현재 총 9개 노선, 331개 역, 총 연장 327km. 하루 평균 이용객이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보고타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니. 저녁 6시쯤 퇴근 시간에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보고타였으면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여기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열차가 오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차 안에서도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한 젊은 남성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는데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보고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라파엘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시민의식과 질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한국은 50년간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관련 통계를 찾아봤어요.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이 99.9%라는 게 제일 놀라웠어요. 보고타 지하철은 85%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연간 사고 건수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최고 등급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 셋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지하철 정말 대단해. 이게 공공교통의 모범이야. 맞아. 우리가 30년 뒤에도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기술보다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봤어요. 질서, 배려, 효율성, 안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선진사회의 축소판 같았거든요. 한국 취재 5일째 저녁 광화문 일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말이죠. 라파엘이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길거리 어디서나 흡연이 가능하거든요. 보고타 시내에서는 카페 테라스,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거의 모든 야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라파엘도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담배를 피워왔죠. 그런데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옆에서 한국인 회사원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는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라파엘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왜요? 야외잖아요. 그 회사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금연입니다. 길거리에서도 흡연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근처 흡연부스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약 200m 떨어진 곳에 흡연부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파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회사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간접 흡연도 문제고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아이들이나 임산부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규칙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부끄러웠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배려를 별로 하지 않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라파엘이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회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흡연 부스가 있는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줬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그 흡연 부스를 찾아가 봤어요. 길 한쪽에 투명한 유리로 된 작은 부스가 있더라고요. 크기는 대략 2m 곱하기 2m 정도, 4명에서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내부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재떨이와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라파엘이 그 부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더라고요. 완벽한 차단 시설이었어요. 부스 밖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관찰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심지어 늦은 밤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소피아가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다니.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엄격하게 금연 정책을 시행했나요? 직원이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어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요. 처음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이에요. 특히 2018년부터는 길거리 금연구역이 대폭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해줬어요.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돼요. 10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25만 페소, 꽤 큰 돈이더라고요. 하지만 단속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식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명동에서 쇼핑을 할 때도 확인해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번화가인데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흡연자들은 모두 지정된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를 이용하고 있었죠. 카페나 음식점 입구에도 금연 표시가 붙어 있고 심지어 야외 테라스에서도 금연이었어요. 이건 정말 콜롬비아와는 정반대였어요. 보고타에서는 카페 테라스에서 담배 피우는 게 일상이거든요. 호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주변에는 금연구역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도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죠. 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공원에 왔다가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는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피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우선시하는 거잖아요. 라파엘이 말했어요. 이런 배려 문화가 정말 부럽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콜롬비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서 이런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클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공공의 이익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도 법적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2005년 28.8%에서 2022년 17.7%로 크게 줄었어요. 특히 공공장소 금연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됐어요. 반면 콜롬비아의 흡연율은 여전히 23% 수준이었어요. 수치만 봐도 한국의 금연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었죠. 소피아가 말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금연 문화에서 우리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봤어요. 한국 취재 6일째 현지 PD 김민준 씨의 안내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러 가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30대 초반의 방송 관계자였는데 외국인들이 보통 먹는 음식 말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을지로에 있는 전통 감자탕 집이었어요. 할매 감자탕이라는 40년 전통의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7시쯤 도착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 근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꼭 찾는 곳이에요. 특히 감자탕은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거든요. 15분 정도 기다린 후 드디어 입장할 수 있었어요. 식당 내부는 옛날 한국의 정취가 물씬 풍겼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끓는 소리.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감자탕 외에도 다양한 요리가 있었지만 민준 씨가 강력 추천한 건 역시 감자탕이었어요. 4인분으로 하나 시킬게요. 그리고 소주도 함께.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주변 테이블을 보니 모두 빨간 국물에 뼈다귀가 들어간 비슷한 요리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15분 후 드디어 우리 테이블에 감자탕이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 셋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시뻘건 국물 위로 돼지 등뼈가 둥둥 떠 있고 그 사이사이로 감자와 우거지, 들깻잎이 보였어요.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향신료 냄새였어요. 라파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먹는 거 맞아? 소피아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뼈다귀를 이렇게 통째로 넣어서 끓인 거야. 콜롬비아 음식 중에는 산코초라는 스튜가 있어요. 고기와 야채를 함께 끓인 요리인데 하지만 이렇게 시뻘건 국물은 아니거든요. 민준 씨가 우리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겉모습과 달리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기운이 없을 때 찾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특히 숙취 해소에는 이만한 게 없죠.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젓가락으로 등뼈에 고기를 발라내고 들깻잎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시더라고요. 아, 역시 이 맛이야. 민준 씨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한번 시도해볼 만할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떴어요. 빨간 색깔 때문에 매울 거라 생각했는데 입에 넣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진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돼지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육수와 들깻잎의 고소함, 그리고 각종 양념의 조화. 콜롬비아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건 예술이야. 제 반응을 본 라파엘과 소피아도 용기를 냈어요. 라파엘이 고기를 뜯어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네. 왜 이렇게 부드러워? 소피아도 국물을 마시고는 감탄을 연발했어요. 이 깊은 맛은 어떻게 내는 거지? 정말 신기해. 민준 씨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감자탕은 돼지 등뼈를 하루 종일 끓여서 만들어요. 뼈에서 나오는 콜라겐과 영양분이 국물을 진하게 만들죠. 여기에 된장, 고추장, 들깨가루 등을 넣어서 깊은 맛을 내고요. 우거지는 김치를 오래 익힌 거라서 새콤한 맛을 더해줘요. 우리는 정신없이 먹어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처럼 뼈를 발라먹고 있었어요. 특히 들깻잎에 고기를 싸서 먹는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50분 만에 4인분을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민준 씨가 놀라서 말했어요. 와, 정말 잘 드시네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추가로 볶음밥을 주문했어요. 감자탕 국물에 밥을 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볶음밥까지 먹고 나니 완전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했어요.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라파엘이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겠어.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소피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예요. 마음의 위로.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감자탕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담긴 음식이에요.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 감자탕 이야기를 했어요. 콜롬비아에도 이런 음식이 있을까? 상코초가 비슷하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야.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호텔에서 감자탕에 대해 찾아봤어요.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값싼 돼지뼈를 활용해서 만든 서민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등지에 감자탕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자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문화였거든요. 한국 취재 7일째 오후 명동에서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등이 있는 큰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췄죠. 빨간불이었지만 차량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건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보고타 같은 대도시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길을 건너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오른팔을 살짝 잡는 거예요. 돌아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였어요. 나이는 대략 8에서 9세쯤. 교복을 입고 있었고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레드라이트. 노. 영어로 말하는 건데 발음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안 된다고 표현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아이가 외국인인 저에게 교통규칙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위험해요.
차와요. 서툰 영어였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34살의 어른인 제가 초등학생에게 교육을 받다니.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신호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린 라이트. 오케이. 초록불이 켜진 거였죠. 아이가 먼저 건드려가면서 손을 흔들어줬어요. 바이바이.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횡단보도를 건든 후 라파엘이 말했어요. 방금 뭔 일이야? 제가 상황을 설명해주자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우와, 한국 아이들 정말 다르네. 맞았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어른이 교통규칙을 어겨도 아이들이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을 따라서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초등학생이 어른에게 규칙을 알려주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우리는 한국 아이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이 모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한 그룹의 아이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맨 앞에 선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빨간불이니까 기다려야 해. 그러자 뒤에 있던 아이들이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면 장난치고 뛰어다닐 법한데 모두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근처에 있던 학부모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요? 그 학부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 질서교육,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죠. 특히 교통안전교육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체계성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 어린이 공원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모두 차례를 지키며 놀이기구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미끄럼틀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네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타고. 콜롬비아 놀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그네에서 내려오면서 다음 순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재미있게 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나가면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초등학생이 길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라파엘이 놀라서 말했어요. 저 아이 정말 대단하네.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치우다니. 소피아도 감탄했어요. 우리 나이 어른들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정말 그랬어요. 보고타 거리를 보면 쓰레기가 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지하철을 탔을 때도 한국 아이들의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거든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자 학생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승객들도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적인 풍경이구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앞에서 계산하던 고등학생이 뒤에 있던 할아버지를 먼저 계산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급하시면 먼저 하세요.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지만 학생이 정중하게 양보했어요. 계산을 마친 후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얘야, 참 착하구나. 학생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이런 배려와 예의가 한국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 셋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아이들 정말 다르다. 맞아. 어릴 때부터 시민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구나. 라파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을 해야 할 텐데. 소피아가 동의했어요. 맞아.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에서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걸 느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찾아봤어요. 유치원부터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배려, 나눔, 질서 같은 가치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교육 과정이 잘 짜여져 있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격한 한국 어린이들의 모습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어린 시민들을 만난 경험이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시민의식만큼은 어른보다 뛰어난 진짜 작은 영웅들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2주간 취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우리 셋은 지난 14일간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단순히 발전한 도시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였거든요. 질서, 배려, 혁신, 도전. 이 모든 가치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나라. 그게 바로 제가 2주간 경험한 한국이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승객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설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라파엘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떠나기 싫다. 소피아도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 더 살아보고 싶어.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보고타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인천공항의 깔끔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졌다가 보고타 엘도라도 공항을 보니 아쉬움이 컸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서도 한국과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도로 정비 상태, 교통 질서, 건물들의 관리 상태, 모든 게 한국과 비교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첫날은 그냥 쉬었어요. 시차 적응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어요. 편집장이 기대하며 물었어요. 어떻던가? 한국의 실체를 파악했나?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편집장님,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 사회였어요. 편집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질서, 기술, 배려, 안전,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최소 20-30년은 앞서 있어요. 특히 시민의식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특별호로 기획해보자. 콜롬비아 기자가 본 한국의 기적 이런 식으로. 저는 3일간 밤을 새워가며 기사를 썼어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감자탕의 깊은 맛, 지하철의 완벽한 시스템, 찜질방에서의 해프닝, 아이들의 시민의식.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5월 15일, 드디어 특집 기사가 발행됐어요. 엘 오브세르바도르 창간 이래 가장 많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자들의 댓글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독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어 학습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 여행 상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발행 한 달 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안드레아, 제안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장기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떨까?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년 봄쯤 어떨까?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진짜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라파엘과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한국어 스터디를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2025년 6월 현재 저는 한국 장기 취재를 앞두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지난 8개월간 한국 관련 기사를 계속 써왔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안드레아의 한국 이야기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다른 남미 언론사들에서도 제게 연락이 와서 한국 관련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의 방송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라파엘은 한국 사진전을 열 계획이에요. 한국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전시할 거라고 해요. 벌써 보고타의 몇몇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는 한국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콜롬비아 기자가 본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 남미지사와 협의 중이라고 해요. 저는 내년 4월에 다시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6개월간 머물면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복지,
기술 혁신 등을 심층적으로 취재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어로 책도 써보고 싶어요. 콜롬비아 여자가 본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그리워요. 감자탕의 뜨거운 국물, 지하철의 질서정연함, 친절한 사람들의 미소, 깨끗한 거리,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나라예요. 단순한 기자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 전문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통해 꿈을 갖게 됐어요. 우리 콜롬비아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질서 있고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꿈 말이에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2주간의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